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지도를 그려가고 있는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봉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2단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선거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심화를 선거 2강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자료가 선거 1만 해도 20페이지가 넘고요. 선거 2 하면 선거 2도 몇 페이지더라? 이렇게 딱 가니까 선거 2도 12페이지 다 해서 선거만 무려 30페이지가 넘고 보니 이게 참 이 문제들을 2시간 동안 다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선거 문제는 다 하나하나 정말 시간을 두고 다 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수능 특강 심화에서 풀었던 문제들을 배제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건 수특에서 풀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혼자 해결하세요. 그리고 이거 풀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정말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은 가급적 모두 수특과 수능 완성을 통해서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처음 보시면요. 그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 그 부분부터 아주 간략하게 보고 갈게요. 여러분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라는 부분에 내용이 많진 않지만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다시피 많이 기출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대 정치과정에 관한 문제들 한 3문제 보면서 정리를 해보고요. 참여 가보세요. 그러면 참여 긍정론, 참여 회의론,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 이렇게 관련해서 많은 기출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충분히 혼자서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정치 과정과 참여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 보면서 이거 중요하다, 이거 기억해라. 이렇게 여러분께 당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가장 하단에 있는 2012년 6월 여러분 16번 문제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크네요. 네, 보시면 이 그림은 여러분 그냥 무조건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 되죠. 엄청 많이 그렸습니다. 진짜 엄청 많이. 자, 보세요. 기역에서 제출되는 행정부의 법률안은 위임 입법이다. 자, 보세요. 행정부의 법률안이 위임 입법이건 아니건 간에 그럼 기역은 투입입니다. 투입해서 법률안 제출한다. 행정부가 여러분 행정부 국가, 여기가 국가기관이 중심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요. 국민들의 요구와 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임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서 만들어지는 법률 등등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 의미를 떠나서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 그거는 정책 결정하는 2단계다, 니은 단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틀렸죠. 2번.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회의 입법 과정은 여러분 의회의 입법 과정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좋아요. 요구에 부응하는 건 현대 민주정치 과정의 특징적인 거고 분명히 여기서는 의회의 입법 과정은이 주어입니다. 의회,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역시 니은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틀렸죠. 네, 다음 볼게요. 언론은 니은에서 가장, 여기 국가기관이라고요. 언론 아니죠. 틀렸습니다. 바로. 시민단체는 디귿에서 대표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산출, 여러분. 산출. 역시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에서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그쵸?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환류를 거치면서 시민은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새로운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5번이 정답이 되고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정치과정 모형 자체를 잘 기억하시고 이 정책 결정 기구하는 이 니은과 디귿 산출은 우리가 아는 그 국가기관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하는 그 국가기관이 니은과 디귿 과정을 담당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랬을 때 이 문제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관련된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럼 3페이지로 가봅시다. 3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정책 결정 과정이에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굉장히 유사한 문제 2문제를 통해서 정책 결정 과정을 우리 사례와 함께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정책 결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7월 문제 그리고 10월 문제 이렇게 돼서 평가원에서는 출제가 안 됐어요. 지금 보시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그러나 얼마든지 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완벽하게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할게요. 많은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회 문제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동시에 어떤 이제 정책을 결정해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회의의 주제로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합니다. 자, 여러분, 가에서 이 마 과정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책 의제 설정, 정책 집행까지 이 단계는 바로 국가기관이 주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하는. 자, 보시면 정책 의제 설정, 회의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도 국가기관입니다. 물론 회의의 주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이 과정에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 그리고 비공식적인 참여자들의 그런 영향력이 반영되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주체는 국가기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번 가, 이 사회 문제. 언론과 국민들이 아동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맞죠? 많은 사회 문제들 가운데서 언론과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해결을 막 요구하는 거. 맞아요. 네. 나, 시민단체가 아동 범죄에 대한 피해 사례 및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자, 보세요. 이게 나 단계래요. 정말 많은 사회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가운데서 언론 및 막 시민단체들이 아동 범죄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라고 주장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아, 심각하구나. 회의의 주제로 삼아야겠네? 라고 해야 정책 의제 설정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딱 보시면 시민단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분명히 국가기관이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니은 단계 옳지 않은 것 2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동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정책 결정 맞죠? 4번 보겠습니다. 아동 범죄자에게 이제 전자팔찌를 채우고 그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행하고 있잖아요. 전자발찌 채우고 아동 보호구역 CCTV 확대해서 설치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아동범죄 발생률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보고 또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본다. 평가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단계를 사례와 함께 기억을 하세요. 사례와 함께 기억을 하면 많은 사회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동범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막 제기하더라. 그랬더니 국가기관이 그것을 정책의 주제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의견도 또 들어보겠죠. 그래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CCTV도 달고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실제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범죄 발생률 줄어들었나 확인해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아래 문제 이제 보세요. 여기 문제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의제 설정, 결정, 집행, 평가 아까 똑같죠? 사회 문제 단계만 빠진 건데 여기서 이 문제는 의제를 설정해서 정책 결정하는 요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아동 범죄 문제가 있다라고 막 제기를 하니까 아동 범죄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기까지 요 사이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서는 많은 집단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고 갖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기억, 땡땡시 의회가 방음벽 설치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기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너무너무 시끄러운 그런 문제가 있나 봐요. 뭐 때문에 무슨 뭐 공장이 있거나 무슨 공업단지가 있거나 아니면 뭐 도로가 지나가거나 뭐든지 간에 암튼 뭐 아니면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시끄러운 거. 뭐 아니면 군대가 있거나 아니면 항공기 뭐 활주로 가는 공항이 있거나 이런 문제로 너무너무 시끄럽다는 사람들의 그런 막 의견 제기가 있어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고 의제로 설정할 수 있죠.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방음벽 설치가 좋을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국민들의 의사를 들어보는 거, 공청회 들어보는 거 여기 단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방음벽 설치 과정에서 땅을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건 어떤 단계일까요? 방음벽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단계에서 그럴 수도 있고 평가해 보니까 땅을 수용당한 사람들에게 그걸 줘야 되겠구나.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이 단계에서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죠? 정책을 집행해 가면서 땅을 이렇게 수용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줘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 즉 집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디귿
학교 교실 소음을 줄이는 각종 방안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의뢰한다. 자, 소음을 요 소음이네요. 그쵸? 소음을 줄이는 각종 방안. 의제로 설정했고요. 정책을 결정하기 앞서서 어떤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어떤 연구소에게 물어본다. 여기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습니다. 리을로 가볼게요. 시민단체가 방음벽 설치 조례 제정에 반대했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주민 소환운동을 전개하겠다. 요 단계가 맞겠네요. 그쵸? 리을이 여기가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니은은 2단계가 되겠고요. 자, 보세요. 다 이제 방음벽 설치를 해놓고 당시에 방음벽 설치에 반대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환운동을 하는 거. 평가하고 난 다음에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평가 단계가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정치 과정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더 다른 문제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쉽게 풀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참여 문제들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선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6번 주제, 6번째 주제 민주정치와 선거 1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베이직앤 포인트를 보면 그 선거 자체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민주선거의 4원칙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구 제도, 대표 결정 방식 뭐 정말 선거의 엑기스죠. 그렇죠? 여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민주선거의 4원칙에 대한 문제를 한 문제 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선거구 제도와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한 그런 세트 문제 해결해 보면서 선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1페이지는 선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문제 3문제 정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2페이지 그리고 3페이지까지 걸쳐서 거의 2페이지의 민주선거의 원칙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민주선거에 대한 원칙 문제들은 얼마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6월, 9월 모의평가에 뭐 자주 나왔었고요. 특히 어떤 문제 보면서 할 거냐면요. 2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2008년 10월 문제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5번 문제입니다. 민주선거의 원칙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자 봐보세요. 1922년까지 벨기에 선거법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 또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2~3표씩 투표권을 허용하였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2~3표,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게. 즉 여기서의 문제는 차등 선거의 문제입니다. 이걸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나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미국은 건국 초기에 헌법 해독 능력, 영어 독서 능력, 작문 능력 등을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했대요. 그래서 해독 능력, 영어 능력, 작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주고 없는 사람에게는 안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 규정을 주고 이게 제한 선거입니다. 이거 찾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지금 여기 2~3표씩을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겐 2~3표씩,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등이고요. 이건 아예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래서 이거 있는 사람에겐 주고 안 주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선거 원칙이 위배된 거죠. 그쵸?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주는 보통선거 원칙이 위배돼서 기준을 두고 제한을 했고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한 표씩 또는 표의 가치의 동등성이라는 표의 가치의 동등성이 여기서 실현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평등선거 원칙이 위반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평등선거의 의미, 보통선거의 의미 기억하시고 이거 반대말 기억하시고 그리고 사례에서 찾아내시는데 이처럼 아주 흡사하게 나온 경우에는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 통해 연습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1번, 가에서는 선거권이 동등하게 보장되지 못했네요. 그러네요. 동등하게 보장되지 못했네요. 가에서는 근대 민주주의가 지니고 있는 한계네요. 그쵸? 근대 민주주의에서 돈 많은 사람, 교육 많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쵸? 병. 나에서는 국가애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되지 못한 거죠. 국가애의 자유 참정권이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맞네요.
가는 보통선거, 나는 평등선거 원칙을 위반하고 있네요. 아니죠. 가가 평등선거, 나가 보통선거입니다. 찾아내기 어려웠나요? 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다른 민주선거 원칙 문제 다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되고요. 5번. 가와 나는 대중이 정치적으로 무지하다는 편견을 전제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중들은 무지하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만 두세 표씩 주고, 일반적인 대중들은 무지하니까 안 주고 이런 거 있는 사람만 주고. 그렇죠. 그래서 5번 맞습니다. 여러분 민주선거의 4원칙 무려 2페이지나 되니까요. 쫙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강제 투표에 관한 문제도 선생님이 따로 모아놨어요. 2문제 모아놨는데 어렵지가 않고요. 이제 선거 관련 세트 문제로 4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부터 무려 20페이지까지 6, 7장이 다 선거 제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수학 문제 푼다. 수학 문제보다 훨씬 재밌는 거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네. 자, 보세요. 선생님이 거기 지금 선거구제도라고 이제 정리를 해놓고, 소선거구제도, 중대선거구제도에서 장단점 정리를 해놨잖아요. 아주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 놓고 보세요. 선생님이 선거구제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웃고 있는 애 밑에 보세요. 선거 관련해서 각 선거구 제도의 의미와 장단점을 공부하는 것은 완전 기본입니다. 우리 이렇게 선거 관련 세트 문제에서 2문제씩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 것에서 반드시 한 문제는 제도를 묻는다고 했어요. 그 제도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하는 그 제도의 장단점을 묻는 게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장단점, 의미 이런 거 기억하지 않으면 선거 문제는 건드릴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술술 해갖고 이해할 수 없으면 지금 이거 듣기 전에 다시 또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내용 정리로 다시 가셔야 됩니다. 수능 완성 아니라 수능 특강으로 다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왼쪽 설명하고 있어요. 선거 관련해서 세트 문제는요. 선생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세트 문제는 자 보시면 제도 하나 나고 이에 대한 글에 대한 분석 이렇게 하나 납니다. 그러니까 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장단점, 의미 이런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분석입니다. 선생님이 이건 수능 특강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구수와 의석수 비교해서 소선거구제인지 중대선거구제인지 찾아내는 건 1입니다. 1, 첫 번째. 두 번째는 1인 2표제인지 1인 1표제인지 찾아내는 거 두 번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하는 건데 이거는 선지 하나하나 보면서 위로 올라가서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많이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그 옆에 4페이지 옆에 문제 2012년 6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표는 전국을 8개 의회 의원 선거구로 나누고 있는 어떤 나라의 선거구에서 A, D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 의석수 배분은 이 지지도에 따라 투표한 결과로 정해졌습니다. 차기 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구에서는 1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선거구 제도에서 자 보겠습니다. 여기 8개의 선거구로 나누고요. 각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이래요. 여러분 8개 선거구, 한 선거구에 1명 뽑으면 현행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 제도라는 걸 바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8개 선거구를 4개로 축소를 해서 각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한대요. 이 안을 검토 중에 있답니다. 즉 소선거구 제도에서 중선거구제로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이 문제는 정말 간단한 문제에 속합니다. 이 정도는요. 그래서 1안은 이 통합을 가나다라 마바사아로 이렇게 통합하는 거. 8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하는 거. 2안은 가마나바다사라아로 통합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핵심은 8개 선거구를 4개로 줄여서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간다. 그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자, 현행은 8개 선거구가 있고 각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거잖아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현행입니다. 현행. 그리고 개정에 대해서 1안과 2안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A, B, C,
비정당이 있었습니다. 그쵸? 현행, 1안, 2안 이렇게 되는 건데 현행은 아까 뭐였죠? 소선거구제였고요. 개정은 중선거구제였습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한 명. 하나. 여기서 제일 많은 거 고르면 되잖아요. 여기 골랐습니다. 여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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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네요. 그렇죠? 네. 선생님 간단하게 했는데 여러분 했겠죠? 그렇죠? 보세요. 그러면 현행하면 A당이 3석이고 B당이 5석이고 C당 0 이렇게 되는구나. 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큰 정당에게 굉장히 유리하구나. 그래서 이제 개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보겠습니다. 1안은 어떻게 통합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통합한다고 했죠?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70, 120, 50, 40. 그럼 어디예요? B당이 1등으로, 그 다음에 A당이 2등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2명이니까 한 선거구에. 됐습니까? 여기 또 해볼게요. 70, 100, 60, 45 해볼까요? B당이 1등으로, A당이 2등으로. 그렇네요. 또 해볼게요. 160, 60, 그쵸? 30, 70 해볼까요? A당이 1등으로. 그 다음에 D당이 2등으로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00, 그 다음에 여기가 110, 90, 25 이렇게 되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등으로, 여기가 2등으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한 선거구의 크기를 딱 보면 여기는 210, 아니죠. 190에다 90 더하면 190에 90 더하면 얼마인가요? 280, 그쵸? 여기 2개 더하면 되군요. 여기 2개 더하면 275, 그쵸? 한 선거구의 크기. 여기 하면 320. 여기 이렇게 더하면 325. 이렇게 해서 선거구의 크기 차이가 나요. 그쵸? 여기가 좀 작은 선거구, 여기는 좀 인구가 많이 들어간 선거구. 즉,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안은.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은 1안으로 하면 B정당이 3석, A정당이 4석, 그 다음에 D정당이 1석이죠. 써볼게요. 1안으로 하면 A정당이 4석, B정당이 1석, C는 여전히 0석, D가 1석.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이제 아까 했던 그 방식으로 또 바꿔보겠습니다. 2안으로 바꿔볼게요. 2안은 어떻게 했냐면 가, 마, 여기요, 여기. 그쵸? 나, 바, 다, 사, 라, 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더해주세요. 110입니다. 여기 이렇게 더해주세요. 90입니다. 여기 이렇게 더해주세요. 40입니다. 여기 이렇게 더해주세요. 60입니다. 여기 이렇게 딱 더하면요. 300입니다. 그쵸?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더해주세요. 네, 120입니다. 여기 이렇게 더해주세요. 90입니다. 여기 이렇게 더해주세요. 40입니다. 여기 이렇게 더하시면 50이죠. 그리고 여기랑 또 더해보세요. 그러면 300입니다. 그쵸? 여기 해보겠습니다. 4구입니다. 여기 이렇게 더해보세요. 110입니다. 여기 이렇게 더해보세요. 80이고요. 더하시면 95입니다. 잘하네요. 여기 더하시면 15고요. 여기 더해보세요. 300입니다. 엄청 잘하죠? 여기 하겠습니다. 60이고요. 여기 하시면 130이고요. 맞나? 이런 건 어려워요. 80하고 50도 하는 거 어려워요. 이거 더하시면 55고요. 이거 더하시면 55고요. 맞나? 맞죠? 이거 더하시면 300입니다. 해볼까요? 1등으로 A당이 되고요. 2등으로 B당이 되네요. 그쵸? 여기도 볼게요. 1등으로 A당이 되고 2등으로 B당이 되네요. 여기 보시면 1등으로 A당이 되고 2등으로 C당이 되네요. 1등으로 B당이 되고 2등으로 A당이 되네요. 그쵸? 네. 보시면 보세요. 선거구 간의 크기가 똑같아요. 2안으로 하면 선거구가 아주 평등하게 나눠지는구나. 그쵸? 크기가 평등하게 나눠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네. A당 4석, B당 3석. 여기가 3석이었죠, 아까. 네. 맞죠? 맞죠? 네. 그리고 C당이 1석, 여기가 0석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 뻔했네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네.
자, 일단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를 딱 보시면 현행 선거구를 1, 2항과 같이 선거구로 변경하는 경우 나타나는 제도상의 특징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하면 늘 어떻게 난다 그랬어요? 하나는 제도 문제 난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 제도 문제는 지금처럼 분석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소에서 중으로 변하면서 나타나는 것 특징입니다. 그쵸? 그거 중선거구제의 특징과 소선거구제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 틀리면 정말 안 되죠. 그쵸? 1번 유권자가 후보자를 식별하기가 편해질까? 선거구가 소선거구제였다가 중대선거구로 커집니다. 후보도 2배, 3배 늘어나요. 그쵸? 그러면 후보자를 파악하기가 더 어렵죠. 틀렸네요. 2번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일반적으로 중선거구제에서 2등도, 지금 2등도 당선이 되니까 2등으로 군소정당이 진출할 수도 있고 실제로 따져보니까 진출했잖아요. 들렸죠?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의 불일치가 커져요. 자, 여러분 소선거구제로 하면 1등한 단 하나만 정당만 당선이 되고 나머지는 다 사표가 되니까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컸습니다. 그건 소선거구제의 문제예요. 들렸죠? 지연 등 연고주의에 따른 투표의 영향력이 커진다. 이거 뭐죠? 소선거구제죠. 소선거구제는 작은 지역구에서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것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잖아요. 틀렸습니다. 전국적 인지도가 높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죠. 중대 선거구제가 되면 소선거구제보다 일반적으로 크기도 커지고 후보자도 많이 나오고 지연, 혈연, 학연이 작용할 가능성도 적어지고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이 문제는 틀리면 정말 혼나야 돼요.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기 보고 할게요. 이거 보고. 네, 선생님이 여기 보고 하겠습니다. 이제 현행 선거구를 1, 2안으로 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즉 분석에 대한 결과가 시험에 나오죠. 분석 결과 이렇게 써봤어요. 이 정도면 정말 괜찮게 나온, 이 정도는 정말 술술 푸셔야 돼요. 정말로. 자, 볼게요. 1안보다 2안이 표의 등가성의 원리에 충실하다. 맞죠? 2안이 어땠습니까? 모든 선거구가 300명씩이었습니다. 한 표 가치가 동등하잖아요. 선거구 크기가 비슷하니까 한 표 가치의 동등성. 맞죠? 그쵸? 사실은 이 지금 13번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선지는 기억선지였습니다. 학생들이 당선자만 여기까지만 골라내는 것까지만 갔지 여기 합계해서 300 이거 나오는 것까지 찾기가 그게 어려워서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서 300 한 선거구가 크기가 똑같아서 한 표 가치가 동등하다라는 것까지 찾기가 어려워서 사실 13번 문제에서 기억선지 틀린 학생들 이해합니다. 근데 앞으로 틀리면 안 되죠? 그렇죠? 맞아요. 니은 볼게요. A당의 경우 현행과 1안 중 1안이 유리하다. A당의 경우 현행은 3석, 근데 1안은 4석이니까 유리하죠. 볼게요. 디귿. B당의 경우 현행과 2안 중 2안이 유리하다. B당의 경우 현행 5석, 2안 3석, 현행이 유리하죠? 틀렸네요. 리을 보겠습니다. C당의 경우는 현행보다 2안이 맞죠? D당의 경우는 현행보다 1안이 유리하다.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고르시면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네, 봤어요. 네.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그럼 5페이지로 넘어가면요. 5페이지 왼쪽에 11, 12번 문제 있습니다. 2011년 9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수능 특강 심화 강의 8강에서 완전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자료까지 또 다른 별도로 제공하면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거 풀면서 도움받고 싶으시면 이 자료 그대로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특 심화 8강에서 풀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특강 심화 강의 7, 8, 9강은 정말 몇 번씩이고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겠습니다. 5페이지 13, 1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 14번 문제. 이게 정말 엄청 복잡한 듯 보입니다. 엄청 복잡한 듯. 그러나 진짜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 선거 문제면 괜찮은 문제에 속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면 11대 선거, 12대 선거가 돼 있고요. 의회 선거가 있고 광역의회 선거.
의회랑 광역의회 선거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광역의회가 요거 형광색이에요. 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먼저 의회부터 볼까요? 점선부터 볼까요? 다 더해보세요, 여러분. 106, 59, 27, 8 더하면 예, 여기 의회 의석이 몇 석이냐면 200석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광역의회 선거 보세요. 54, 98, 32, 16 더해보세요. 의석 200이에요. 똑같이 200입니다. 의석수 200 찾으셔야 돼요. 의석수 200. 네, 이거 기본입니다. 그래놓고 여기 가보세요. 의회 지역구 선거구는 100이래요. 의석은 200인데 지역구는 100이래요. 그럼 한 선거구에 몇 명 뽑았다는 소리예요? 2명이죠. 그쵸? 소선거구제라는 말입니다. 여기는요. 선거구 200에서 200명 뽑았으니까 한 선거구에 한 명이죠. 여기 중이네요. 자, 여기 중이죠. 한 선거구에 2명이니까. 그쵸? 여기는 200개에서 200명 뽑았으니까 한 선거구에 한 명, 소선거구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여기도 가보겠습니다. 여기. 더해보세요. 이거 다 더해보면 102, 30, 50, 10 더해보시면 역시 200명. 광역도 더해보세요. 딱딱딱딱 더해보면 네, 102, 76. 여기가 아까 110이었군요. 더하면 200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원 수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구 선거구 수 200개인데 200명이면 한 선거구에 한 명 소선거구제. 맞죠? 광역 100개입니다. 그런데 200명이죠. 그러면 한 선거구에 2명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 진짜 복잡하지만 여러분 이 표 이제 더 이상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예, 여기 이렇게 그릴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네. 11대, 12대 의회, 광역의회. 의회 여기 밑에는 생략할게요. 여기는 중에서 소로 간 거죠? 그쵸? 여기는요. 소에서 중으로 간 거죠? 그쵸?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몇 번에 난 겁니까? 13번에 난 겁니다. 1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보세요. 자, 해볼게요. 선생님 볼게요. 기억. A지역의 12대 광역의회는, A지역의 12대 광역의회는 여기네요. 그쵸? 중선거구제네요. 이 광역의회는 신인의 정치 신인의 당선에 불리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중이 당선에 불리합니까? 중선거구제는 2등으로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보다 정치 신인이 나올 작은 정당이 진출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틀렸죠? 저 1번 틀렸습니다. 또 해볼게요. 니은 1번이 아니구나. 기억이죠? 기억. 기억이 여기고 네, 틀렸네요. 이렇게. 또 해볼게요. 이제 니은. A지역의 광역의회 의원은 중앙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 여러분 이건 여기랑 상관없이 딱 보세요. A지역 광역, 광역이건 그냥 의회건 간에 가나다라당. 다시 말하면 광역의회가 각 정당의 공천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았죠. 그쵸? 이렇게 보세요. 지금 가나다라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광역에서도 가나다라 하는 정당의 의석수가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정당 공천을 받았구나. 정당의 공천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중앙의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요,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D급 보겠습니다, 여러분. D급 볼게요. D급 보면 11대 의회 선거는 11대 의회 선거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쵸? 여기입니다. 여기가 D급입니다. 11대 의회 선거는 한 지역구 내에서 투표 가치에 차등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죠, 여러분. 11대 의회 선거 뭐니까? 중선거구 제도니까. 여러분, 중선거구 제도의 문제점이 한 선거구에서 투표 가치에 차등 문제가 발생을 하죠. 1등도 2등도 당선이 되니까 2등 당선으로 얻은 표하고 1등 당선으로 얻은 표의 그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여러분. 리얼 볼게요. 12대 의회 선거는 소수 집단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선거였다. 12대 의회 여기 볼까요? 여기입니다. 12대 의회 선거, 12대 의회 선거 여러분 볼까요? 소죠, 소. 그쵸? 소는 지금 보시면 소수 집단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제도 맞죠? 그쵸? 네, 큰 정당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고르시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통에서는 이렇게 찾아 놓으시고 그냥 갖다가 이렇게 맞추면 됐던 문제입니다. 사실은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이제 어려운 게 14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도 문제보다 분석 문제를 더 어려워하죠. 그렇죠? 하나하나씩 분석 문제는 득표율, 의석률 따지는 건데 하나하나씩 올라가서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이제. 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4번 문제 갔나요? 네,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1대 의회 선거에서 가당은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 출마한 곳이 있다. 여러분, 1번 정답이 되죠. 그렇죠? 11대 의회 선거에서 가당 여러분 뭐였습니까? 중이었죠, 중. 그렇죠? 써놓읍시다. 중소, 소중. 이렇게 써놓읍시다. 중선거구제라고 하면 1등도 당선자가 되고 2등도 당선자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정당은 1, 2등까지 다 차지하기 위해서 2명의 후보자를 낼 수도 있죠. 그렇죠?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선거구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2명의 후보자가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소선거구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1번 맞아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12대 의회 선거에서 나당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과대대표되었다. 자, 보겠습니다. 12대 의회 선거 봅시다. 12대 의회 선거 점선입니다. 나당 30석입니다. 의석수 30석이죠. 12대 나당의 정당 득표율 한번 가봅시다. 나당의 정당 득표율 17%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체 의석이 몇 석입니까? 200석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그럼 200석의 17%면 몇 석이 돼야 됩니까? 34석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정당은 30석밖에 못 받았어요.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수가 더 작습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득표율과 의석수를 구분해서 의석률이 더 낮다면, 의석수가 더 낮다면 과소대표잖아요. 얻은 퍼센테이지에 비해서, 얻은 퍼센테이지라면 최소 34석은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작아요. 과소대표죠? 틀렸습니다. 하나하나씩 맞춰가면 돼요. 이거는요. 3번 보겠습니다. 12대 의회의 전국 안정을 위해서 다당과 라당은 서로 공조가 필수적이다. 자, 보시면 12대 의회에 보면요. 110석으로 가당이 과반수 이상이에요. 과반수 이상인 상황에서 이 가당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 두 정당이 뭉친들 과반수가 안 되는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미 가당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나머지 정당이 모두 다 연합을 한다고 해도 지금 그 의석 싸움에선 져요. 이 둘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볼게요. 11대 의회에 비해 12대에서 다당의 원내 영향력은 의회보다 A광역의회에서 강화되었다. 11대에 비해 12대에서. 자, 봅시다. 다당을 한번 가볼게요. 의회를 봅시다. 다당은 보세요. 11대에서는 의회 보세요. 32석이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27석이군요. 의회 점선이죠, 여러분. 27석이었는데 여기 지금 다당을 보시면 50석이 됐죠. 그쵸? 이제 광역을 보겠습니다. 광역을 보면 다당 보세요. 실선이죠? 32석이었는데 여기 가보세요. 어떻게 됐냐면 14석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의회에서는 빛을 발하고 있죠. 세력이 커졌습니다. 광역에서는 세력이 작아졌어요. 지금 보세요. 원내 영향력은 의회보다 광역에서 강화되었다. 의회에서 훨씬 강화되었잖아요.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5번 볼게요, 이제. 11대에 비해 12대에서 다당해볼까요? 정당 득표율에 대한 의회 의석수 왜곡이 개선되었다. 자, 봅시다. 11대. 11대 볼게요. 11대 보면 의석수, 득표율 이렇게 써봅시다. 선생님이 쓴 대로 여러분 해보세요. 그리고 12대. 지금 어떤 당? 다당입니다. 여러분 다당의 11대 의석수를 한번 딱 가보겠습니다. 아까 몇 석이었냐면 27석이었습니다. 그렇죠? 12대 의석수를 가보겠습니다. 50석입니다. 그렇죠? 득표율 가볼게요. 여기 득표율 가보니까 14%, 28%입니다. 14%, 28%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의석이 몇 석이다 그랬죠? 200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200석에 14%면 28석이 되면 거의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는 정도가 되죠. 그쵸? 200석에 28%라고 하면 여러분 56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보세요. 예전에는 28석은 얻었어야 되는데 27석 얻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갔죠.
그쵸? 왜곡 정도가 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56석 받아야 되는데 50석밖에 못 받았습니다. 왜곡이 더 커진 거죠. 그쵸? 그쵸? 예전보다 의석수가 늘어났지만 득표율에 비해서는 많이 가져가지 못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득표율과 의석률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은 하나하나 계속 꼼꼼히 이렇게 대비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딱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문제들은 선거구 제도에 대한 단순한 형식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7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한 단순한 문제들입니다. 이 정도면요. 그리고 여러분 8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8페이지로 넘어가면 오른쪽 라인에 8페이지 오른쪽 줄에 여러분 2011년 수능 문제 있거든요. 2011년 수능 문제는 여러분 수능 특강 심화 8강에서 풀이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8페이지까지 오면서요. 어려운 문제들 중 일부는 수능 특강 심화 강의에 있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선생님이 건너뛰어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이에요. 넘어가 볼게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금 선호 투표에 대한 문제인데요. 왼쪽에 있는 문제와 오른쪽의 문제 형식이 유사합니다. 네, 선생님은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2010년 수능 문제를 지금 풀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왼쪽의 문제를 조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9페이지 오른쪽 라인에 2010년 수능 문제를 볼게요.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각 선거구의 유권자는 가장 선호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여러분 여기서 선호라는 말에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을 때 제가 가장 선호하는 사람에게 뽑잖아요. 이건 좋아하는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지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이것은 바로 상대 다수 대표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우리나라 대통령 선출하는 그런 방식이죠.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형을 한번 보세요. 각 선거구의 유권자는 가장 선호하는 후보와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서 각각 1, 2라고 표시한대요. 제 1등으로 좋아하는 사람, 2등으로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요. 1차 개표에서 각 후보가 1로 표시된 표를 계산해서 과반수가 없으면 1, 2위를 다시 결정해서 2차 개표에서 3위 이하 후보들이 받은 표들 중 1, 2위 후보를 2라고 표시한 표들을 각각 넘겨준대요. 이 말 어렵습니까? 아래의 문제 풀어가면서 해볼게요. 바로 이게 선호투표제 방식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 다수 대표제보다 이런 선호투표제도 등을 도입하는 이유는 대표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상대 다수 대표제에서 5명의 후보가 나왔어요. 그럼 100명의 사람들이 선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30표로 대표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70명이 싫어하는 한 사람이 대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선호투표제도나 결선투표제도를 통해서 대표의 정당성을 가급적 정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후보를 당선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죠. 그쵸? 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자 보겠습니다. 괜히 주었네요. 기억. A형은 B형보다 투표 방식과 개표 절차상 제도 운영이 쉬울 것이다. 그렇죠. 읽어봐도 쉬워요. 여기는. 한 표 던지고 가장 많은 애. 근데 여긴 뭐 넘기고 뭐 계산하고 뭐 하고 한대요. 그렇죠? 네, 기억 맞습니다. A형은 B형에 비해 국가의 이익보다는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를 선출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런 방식에서 이런 방식으로 옮기는 이유는 대표의 정당성, 다시 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뽑기 위해서지 이렇게 하면 국가이익, 이렇게 하면 지방이익, 이렇게 하면 국가이익, 이렇게 하면 지방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B형은 A형보다 투표자 중 더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1등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됐다고 할지라도 내가 2등으로 좋아하는 걸 표시해서 이렇게. 맞네요. 대표의 정당성 강화 맞습니다. 리을. B형은 A형보다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 역시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군소정당 후보를 더 많이 등장시키려고?
아니요. 가장 좋아하는 정말 대표의 정당성이 있는 그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예요. 틀렸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보겠습니다. A, B형의 선거 제도에 따른 당선자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 문제의 함정이. 각 선거구는 100명의 유권자로 이렇게 표시를 한대요. 이루어져 있고 4명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유권자가 여기 다 해서 100명인 거예요, 여러분. 다 100명인 거예요. 근데 유권자 1부터 유권자 20까지는 선호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1번으로 좋아하는 건 갑, 2번으로 좋아하는 거 을, 3번으로 좋아하는 병, 4번으로 좋아하는 정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 20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도 20명입니다. 21번 유권자부터 40번 유권자까지 이 20명은 1등으로 을을 좋아하고 2등으로 병을 좋아하고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함정입니다. 다 20명이 아니라 여기는 41번 유권자부터 50번 유권자까지 10명의 유권자는 이런 선호를, 여기는 다시 20명의 유권자는 이런 선호를, 여기 10명의 유권자는 이런 선호를 나타내고 있고 10명의 유권자는 이런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A 방식으로 했을 때랑 B 방식으로 했을 때랑 누가 당선되느냐라는 겁니다. A 방식으로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번은 안 쓰죠.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한 사람만 표시하잖아요. 1번만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안 쓰잖아요. A 방식으로 하면.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만. 유권자 1번 유권자부터 20번 유권자까지는 갑이 제일 좋다고 썼어요. 그럼 갑은 20표. 을이 좋다고 쓴 사람 20명. 병이 좋다고 쓴 사람 10명. 을이 좋다고 쓴 사람 20명, 병이 좋다고 쓴 사람 10명, 정이 좋다고 쓴 사람 10명, 갑이 좋다고 쓴 사람 10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더 해야 되죠. 갑을 다 좋다고 한 사람은 30명이네.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을이 좋다고 한 사람은 여기랑 여기니까 40명이구나. 을은 40명. 그 다음에 병은 병은 20명이고, 그쵸? 정은 10명이구나. 그쵸? 그럼 누가 당선되는 겁니까? A 방식으로 하면 21번 유권자부터 40번 유권자까지 51번 유권자부터 70번 유권자가 찍은 을이 당선되는 거죠. 그렇죠? A형으로 하게 되면 을이 당선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다시피 이 을은 40명이 좋아할 뿐 나머지 60명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B와 같은 방식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선호를 넘기는 거죠. 누굴 남기고 1등과 2등을 남기고요. 지금 보시면 1등과 2등이 갑과 을입니다. 그쵸? 갑과 을을 남기고 나머지 선호를 넘기는 겁니다. 정부터 한번 넘겨볼까요? 정이 꼴등이니까. 그러면 정을 지지한 사람 10명이 두 번째로 지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갑을이 아니라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을 지지한 이 사람들의 선호는 이제 넘어가지 못합니다. 병도 어차피 아니니까요. 갑을 중에 하나니까요. 그럼 이제 병을 지지한 사람들을 볼까요? 병을 지지한 사람들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은 갑입니다. 그럼 이 선호는 갑한테 이전이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쵸? 플러스 10 이렇게요. 그쵸? 또 볼게요. 병을 지지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병을 지지하는 사람 10명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 역시 갑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가죠? 플러스 10이네요. 2차 선호까지 계산을 그랬더니 갑은 모두에서 50표를 얻어서 과반수 이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B형으로 하게 되면 갑이 당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처럼 단순하게 상대다수 대표제에서 이렇게 선호투표제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예전 같으면 사표가 될 표들이었어요. 병의 표는. 근데 병을 실제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로 지지한 사람, 갑에게 이렇게 선호가 옮겨감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자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호투표제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A형으로 했을 때는 을, B형으로 했을 때는 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문제를 봤어요. 여러분 9페이지에 보면 왼쪽의 문제가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왼쪽의 문제의 정말 관건은 뭐냐면 여러분 두 번째 칸입니다. 두 번째 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투표자 수를 선거구 선출 의원수로 나누어 당선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득표수인 쿼터를 산출한다. 그럼 쿼터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도대체 쿼터가 뭐야? 최소 당선되기 위한 수를 쿼터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네요. 근데 쿼터는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투표자 수를 선출 의원수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투표자 수 몇 명이다? 여러분 18번 문제에 가보시면 120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출된 의원 몇 명이다? 3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8번 문제.
그럼 쿼터는 40명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 이 문제는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는 시간 관계상 세트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문제 홀로 있는 어려운 문제까지만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14페이지로 쭉 넘어와서요. 14페이지의 오른쪽 달문법 문제 제일 위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정답은 5번이 되는데요. 2번 선지가 어려웠습니다. 자, 볼게요. 한 문제 볼게요. A당 지지자들의 응집력이 가장 강하다.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지역구에서 A, B, C, D당을 하면서 A당을 하면서 A당을 하는 사람, B당을 하면서 B당을 하는 사람, C당을 하면서 C당을 하는 사람, 여기 이 선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응집력이 가장 강한 건 B당이잖아요. 비례대표도 B당 하면서 지역구도 B당 하는 91%. 그쵸? 그러니까 틀렸어요.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을 가장 많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 틀렸는데 B당 지역구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자, 보세요. B당 지역구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비례대표에서 B당을 지지한 비율은 91.7%다.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그쵸?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100%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100%의 사람들 중에서 비례대표로 B당 여기, A당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나눠서 지금 이렇게 득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100명의 사람이 A당에 6.4명 이렇게. 그러면서 비례대표로 B당을 지지한 사람 중에서 B당을 지지한 사람의 91.7%가 지역구로 B당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역구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비례대표 의회에서 B당을 지지한 비율은 91.7%라고 쓴 게 왜 틀렸냐면 이쪽부터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합계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B당을 지지하면서 지역구로 B당을 지지한 비율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역구로 B당을 하면서 비례대표로 한 비율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3, 4, 5번 확인할게요. C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지지정당의 불일치 정도가 가장 낮다. C당 한번 볼게요. 29.3밖에 안 됩니다. 일치 정도가. 일치 정도가 낮다. 그래야 되겠죠? 틀렸네요. D당의 지지자는 같은 당보다 다른 당 소속 후보자를 더 선호한다. D당 보세요. 같은 당을 더 선호하잖아요. 다른 당 가는 것보다. 그쵸? 틀렸어요. 5번 보겠습니다. D당보다 A당에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 간의 표심 일치 정도가 더 크다. D당, A당 비교해보세요. A당이 일치 정도가 크죠? 그쵸? 정답은 5번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지금 선거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요. 물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내가 이걸 다 해칠 거, 진짜 공을 들여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런 심정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남은 문제들 선생님이 수특 몇 강에 있는지 또는 수특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여기서 풀어가면서 친절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다시 이 정치의 지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안녕.